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오션입니다. 반갑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이 블록버스터로 돌아왔다. 영화 팬들에게는 매우 낯선 말일 텐데요. 마스터, 매그놀리아처럼 마이너한 주제를 깊게 다루었던 폴 토마스 앤더슨이 펀치 드렁크 러브 이후 첫 현대극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보다 넓은 주제를 심오하지만 유쾌하게 풀어낸 또 하나의 걸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TA와 디카프리오가 함께 찍은 최초의 액션물이라는 점과 페니키안 스킴 등을 통해 관객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는 베니시오 델 토로, 연기 천재 쇼펜 등의 베테랑 배우들과 이 영화를 통해 데뷔한 체이스 인피니티와 같은 신예 배우들의 조화도 인상 깊었죠. 이처럼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가진 작품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톱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쁨, 무키, 조조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필이 되고 싶은 이무기 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와 밀당 중인 조조라고 합니다. 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무키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약간 이 영화 자체가 후기를 일단 먼저 보고 영화를 접하게 됐는데 네. 워낙 주변 평점이 야 5점이야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조금 5점짜리 영화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 어떤 생각이 달라졌는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조조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패널 소개에도 써있지만 동양인 왕가위 서양인 PTA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밤에 봐가지고 살짝 피곤했는데 일단 재밌었고 근데 곱 씹으면 곱 씹을수록 되게 특이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해석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하면서 PTA 영화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봤고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소개를 드렸듯이 지금 밀당 중이다. 지금 별점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영화 만났지만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밀고 당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쁨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본 거였는데 되게 무거운 주제를 어쨌든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제를 가볍게 잘 풀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감독의 다른 영화가 궁금해질 정도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PTA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네. 어쩌면 이 동아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준민처럼 영화 개봉 전에 이동진의 언택트 톡으로 먼저 영화를 앞서서 봤는데요. 확실히 먼저 본다는 그 뿌듯함과 맞아요. 해설도 잘 듣고 와서 그 부분을 오늘 방송에 잘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벌써부터 할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의 방송이 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줄거리 소개로 들어가 볼 텐데요. 기쁨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인공 밥과 퍼피디아는 혁명단체 프렌치 75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밥은 처음에는 조직에서 겉돌았지만 자신이 가진 폭발물에 대한 장기로 혁명에 기여하면서 퍼피디아와 가까워지게 되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밥과 퍼피디아는 딸 윌라를 낳았지만 혁명에 대한 의지로 불타는 퍼피디아는 혁명을 위해 떠나게 되죠. 퍼피디아는 결국 스티븐 룩조 대령에게 붙잡히고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로 풀려나게 됩니다. 밥은 자신의 딸인 윌라와 함께 박탄 크로스로 이주해 살아가지만 이후 자신을 찾는 룩조 대령으로 인해 딸과 헤어지게 되고 딸을 찾기 위한 밥의 사투가 이어집니다. 퍼피디아는 자신의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강경한 인물로 묘사되는 한편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을 배신하는 선택과 더불어 불륜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밥은 퍼피디아와는 달리 가정적인 인물이면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밥과 퍼피디아에 대한 패널분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조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퍼피디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퍼피디아라는 인물이 되게 강경하고 음. 혁명에도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시대의 저항의 상징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은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밥과 어쨌든 사랑을 했잖아요. 네네. 왜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왜 날 봐주지 않지? 음. 라는 생각을 했던 그 연유가 조금 왜 저런 생각을 가지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했는데 왜 딸한테만 관심을 가지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유아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혁명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처음엔 독백으로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남편이 나를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면 그래도 자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남는 것 같아서 퍼피디아라는 인물이 뭔가 혁명만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혁명가의 예시로 제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퍼피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자면 퍼피디아는 사실 영화의 전반부에 퇴장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실은 영화 전체의 배경이 되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녀의 배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도 했고 사실 대부분의 인물의 동기에 이 퍼피디아의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딸인 밀라에게는 동경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그죠. 그런데 이제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그녀에게서 비롯된 거기도 하고요. 또 록조에게는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남겨진 그래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문신 같은 여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참 많은 것들을 남긴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키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밥과 퍼피디아 두 인물 다 연약함에 대해서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조조님이 말해준 것처럼 퍼피디아는 굉장히 그 연약함을 부정하고 감정이나 두려움 같은 인간적인 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혁명을 위해 옆을 보지 않는 경주마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밥은 그런 점에서 되게 반대로 인간적인 존재로 느껴졌기도 했고 네. 점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거를 혁명의 형태로 보여지는 투지가 느껴지는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쁨님도 얘기해 주세요. 뭔가 퍼피디아를 문신 같은 여자, 연약함을 보여주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신 게 되게 인상 깊은데 저는 약간 반대로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퍼피디아에 비해서는 밥이 좀 가정적인 인물로 묘사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도 계속 품에 안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되게 가정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퍼피디아가 떠난 후에 그 밀라가 크고 나서는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딸을 거의 방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모순적인 인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아내가 떠나가고 그리고 딸이 사춘기가 와서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뭐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혼자서 살아가기는 좀 어렵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밥과 밀당을 하고 계시는 기쁨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영화 초반의 퍼피디아는 록조에게 모욕을 선사하기 위해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만 이후의 묘사들을 보면 불륜으로 인해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편 록조가 프로포즈를 계획한 날 돌연 사라지기도 하죠. 과연 퍼피디아는 불륜이지만 록조를 사랑했을까요? 사실 저는 퍼피디아에게 사랑의 의미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녀는 열정적인 만큼 사랑도 많은데 그 사랑의 방향이 전부 자신한테만 향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상처 입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랑의 화살표를 계속해서 돌려온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밥한테 가 있다가 자신이 이제 잡혀가지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화살표를 록조에게 다시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항상 자신에게 최선인 자기를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잣대를 이렇게 계속 옮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랑을 했다 쪽인 거네요. 그녀에게서의 정의로 봤을 때, 사랑의 정의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사실 어쨌든 간에 90%는 자기애고 10%만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록조를 사랑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록조 건너편에 있는 자기를 사랑을 한 거겠죠. 그 방향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키님도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그 맥락이긴 한 것 같은데 록조에게 한 행동 자체가 뭔가
결국에는 그녀를 위한 행동이라고 봤는데 그게 뭐 영화적으로도 드러났긴 했지만 결국에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네.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갑자기 록조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쉽지 않은 행동을 하긴 그쵸. 했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그 퍼피디아의 성격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뭔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보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하지 않았고 이거는 그냥 통제를 위한 그 수단으로서만 록조를 사용을 했다. 네네. 기쁨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말씀해주신 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의견인데 록조를 사랑한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의 탈출을 위해서 그를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두 인물이 현실에서 만났다고 해도 사회적인 사상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사실 부부가 되면 그 록조랑 퍼피디아가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진짜요. 네, 어떻게 됐을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조조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대본을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의문을 가지게 된 게 저는 영화 중반까지 보면서 강제로 당했겠다, 성폭력을 당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후반에 이제 수녀원에 계시는 수녀분들이 불륜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뭐 네. 밥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냥 변절을 한 게 아닐까? 아니면 진짜 사랑에 빠졌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질문을 적어봤는데 네.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또 낭만주의자로서 오셨다. 네, 낭만주의자로서 사실 밥을 사랑하긴 했지만 밥에게 돌아가기 위해 사랑의 정거장. 네, 뭐 오. 밥에게 돌아가기 위해 선택을 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든 록조에게 좀 안 좋은 행동을 당했기 때문에 과연 밥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작대기만큼은 밥을 향해 있었다라고 저는 오. 믿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환승연애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네, 재회를 목표로 네. 하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벌인 네. 것이다 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밥과 더불어 이 영화의 또 다른 축은 스티븐 록조라는 캐릭터인데요.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가입하려고 하는 한편 흑인 여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만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딸의 흔적을 제거하려 하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록조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위해 만든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록조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득권이 백인 남성인데 이 세력을 대표해서 록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약간 모순적인 모습 이런 거를 풀어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키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록조는 사실상 PTA가 미국 기득권을 풍자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집단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이름의 집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 뿐이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렇게 맞죠. 네, 미국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돈 많고 힘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심지어 록조는 굉장히 하위, 그러니까 이 집단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백인 나이 많은 남자를 뭔가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웃기게 표현이 되면서도 그런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미국 기득권을 풍자하기 위한 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너가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 가입할래? 라고 이름만 들으면 가입하고 싶은 이름이기는 하네요. 실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유치한 네이밍과 그쵸. 유치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조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록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록조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군인처럼 몸도 좋고 하신 분인데 네.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제식처럼 걸으시는데 정작도 약간 삐뚤게 걸으시기도 하고 맞아요. 인종주의적으로 백인이 우월하다, 딸인 윌라를 만나고서도 너는 뭐 천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신이 끌리는 쪽은 또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모순들을 이 인물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말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반쪽만 얼굴이 닫혀 있고 반쪽은 멀쩡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그 뿌듯한 맞아. 그 표정을 지을 때는 또 닫힌 쪽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인물이 되게 나 성공했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우스꽝스럽게 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록조라는 인물을 이렇게 설정함을 통해서 록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를 비판하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퍼피디아가 영화의 환경 같은 존재였다면 록조는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록조의 적극성과 욕망이 없었다면 사실 영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캐릭터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일변도보다는 약간 입체적인 인물을 선호하는 편인데 록조는 약간 몸의 욕망과 정신의 욕망이 대립하면서 약간 엉겨붙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중적인 인물들은 사실 원래 표현을 할 때 하나의 욕망이 다른 욕망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가끔씩만 이 안에 있는 욕망이 튀어나오지 둘 중 숨겨놓은 욕망을 잘 티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록조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 두 욕망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맞아요.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밥은 자신의 딸 윌라가 록조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듣고 딸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죠. 이 여정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웃음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패널분들의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장면이나 인상적인 연출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에 조금 무게를 덜 수 있게 만들어준 인물이 이제 베니시오 델 토로의 세르기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인물이 등장하면 그냥 웃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사실 페니키안 스킴을 봤는데도 그냥 이 인물은 정색을 해도 웃겨요. 이 배우는 정색을 해도 웃기고 말을 하면 더 웃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답변은 나오겠지만 사실 이 영화 개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디카프리오가 화를 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화내는 디카프리오 재밌었는데 옆에서 되게 여유롭게 맞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시간 몇 시냐고 혼자서 화내고 있는데 8시 17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총 꺼내는 장면도 일부러 길게 잡더라고요. 그 이제 몸 돌아가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장면을 되게 여유롭게 잡는데 그것도 웃겼고 그다음에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린 뒤로 이제 그 춤 이제 손들라 그랬는데 이제 춤을 추는 춤을 또 잘 춥니다. 맞아요. 그래서 웃기고 그루브가 있으셔요. 그다음에 핑계 대는 것도 웃기고 해서 베니시오 델 토로의 이 개그 포인트가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좋은 장치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키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디카프리오가 그 화내는 장면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그 암고를 얘기하라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만 남았을 때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 질문을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기억이 안 난다. 나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굉장히 답답한 그 부분이 화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되게 내용은 간단하고 그냥 그게 끝인데 그 화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웃길 수가 있는지 그니까요. 너무 재밌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쁨님은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저도 그 전화로 암고 말하는 거 진짜 웃겼는데 저는 웃겼던 포인트가 전화로 몇 시냐고 계속 화내기 전에 전화기를 충전을 하려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급해 죽겠는데 옆에서 인사해. 내 가족 누구고 내 뭐 아들 누구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웃겼고 맞아. 가족이 중요하죠. 네, 웃겼습니다. 저는 자동차 사고 이후에 록조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쾌한 음악과 함께 록조가 뚜벅뚜벅 그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한데요. 저 영화관에서 그거 보면서 소리 없는 박수를 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근데 얼굴도 완전 피범벅으로 물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약간 미국 원주민 레드 인디언을 약간 그거로 묘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윌라를 살해를 할 때 미국 원주민에게 대신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도 좀 뭔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싶어서 더 웃겼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백미 중 하나는 바로 카체이싱 장면입니다.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독특한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다른 카체이싱 장면들과 비교하여 이 장면에 대한 호불호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도 약간 이런 카체이싱 장면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영화랑 그다음에 베이비 드라이버랑 카체이싱 장면에서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음악을 사용해서 이 카체이싱 장면을 굉장히 멋지게 담았다는 건 공통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베이비 드라이버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음악과 이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 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고요하고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 이 카메라 앵글 같은 것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런 보여준 장면들이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놀라운 카체이싱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건가 보다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약간 소름이 딱 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조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카체이싱의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F1이라는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레이싱은 평지에서 좌우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렇죠.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최근에 나온 F1 더 무비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대부분 부딪히고 차를 피해 나가는 걸로 긴장감과 스릴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영화관에서 보고 또 두 번째로 아이맥스로 보면서 진짜 이렇게 쫄깃한 카체이싱 씬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백미러를 통해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도 그렇고 바비 밀라를 절실히 되찾고 싶은 마음이 또 막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냥 그런 맞아.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너무 새로워서 확실히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렇게 찍으면 다르구나.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되게 미션 임파서블이나 007을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네. 왜 자신에게 미션 임파서블 감독직을 제안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카체이싱 장면에 대한 아이디어가 20년 전부터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음. 고민하다가 20년 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디어를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것도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저는 영화에서 사부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오션 웨이브, 오션 웨이브. 맞아요. 일단 먼저 오션 샤라웃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그냥 웃긴 말장난으로 넘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이 마지막 카체이싱 장면이 저는 자동차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 네.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이렇게 엮는구나 하면서 PTA에게 다시 한번 와 대단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장면이 약간 새로운 세대의 파도를 타는 네. 그런 등장인물들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이도 보여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쁨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뭔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하로 움직이는 앵글로 카체이싱을 연출한 거를 처음 봐서 너무 신선하다. 이렇게도 연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백미러에 차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네. 그걸로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는 게 엄청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보통 카체이싱 장면들을 뭔가 열광하고 있는 그 관객들의 소리, 약간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되게 고요하게 사운드를 연출하잖아요. 네.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결말부에서는 윌라와 밥이 화해를 하게 되고 윌라는 퍼피디아로부터 예전에 왔던 편지를 읽게 됩니다. 편지 속 퍼피디아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전하지만 윌라는 자신의 신념을 펼치기 위해 다시 어머니가 택했던 혁명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결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에서 세르기오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처럼 자유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네. 말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 말처럼 그녀도 그녀의 세대에 다가오는 파도에 약간 겁먹어서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그 파도 위에 올라타기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작품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밥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쓸 정도로 네. 세대의 파도에 올라탔고요. 음. 그 용기가 과거 세대, 즉 어머니 퍼피디아가 가졌던 그것이 실패한 여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렸다를 반복을 해서 결국 윌라에게까지 이어진 자유 쟁취의 성공 과정 중의 일부였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조님도 얘기해 주세요. 밥이 이제 셀카를 찍고 이렇게 윙크를 딱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저는 원래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셀카 사용법을. 네, 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사실 윌라가 안 알려주고 그냥 나가거든요. 직접 해주지는 않고 네. 뭐 렌즈 돌려서 찍으면 돼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나가고 난 다음에 플래시로 잘해서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시대로 대표되는 밥이 대화를 열린 마음으로 시도를 했고 신세대를 대표하는 윌라가 구세대의 대화에 응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화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봤고요.
결국은 화해를 이루고 가족적인 가치, 정서적인 가치도 신경 쓰면서도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짐은 이제 나이가 든 밥과 같은 9세대가 아닌 신세대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뭐 미국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감독이라서 미국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더 나아가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학생들이 힘을 내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기쁨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조조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럼에도 뭔가 세상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걸 멈추지 말아라. 후대들아 힘내라.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윌라가 오클랜드로 떠나잖아요. 막 네. 너 위험한데 갈 거야? 해도 결국엔 떠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목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끊이지 않는 투쟁, 끊이지 않는 혁명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키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좀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이제 결말이 단순히 좀 희망적으로만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좀 다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오히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거 자체가 끊임없는 싸움, 그러니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또 다른 이 맞아요.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같이 네. 했거든요.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 PTA가 좀 정의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긍정적인 요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퍼피디아가 뭐 얘기하는 말 중에 모든 혁명은 처음에는 체제와 싸우며 이후에는 혁명가들끼리 싸운다. 이런 식으로 그 배신하면서 언급하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요게 그냥 퍼피디아의 말뿐만 아니라 이 혁명이라는 게 얼마나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지 를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좀 흥미로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퍼피디아는 윌라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으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기약 없는 다짐을 남깁니다. 멕시코로 도망친 뒤로는 크리스마스 여행자 클럽 멤버들에 의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 정도만 파악되는데요. 과연 퍼피디아는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쁨님부터 얘기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퍼피디아 정도의 생존력이면 뭐 어딜 가도 일단 살아는 있겠다. 그렇죠. 제가 혼자 고민해봤을 때 멕시코에서도 이민자들을 소소하게 도우면서 본인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우면서 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무키님도 얘기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퍼피디아가 살아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생존력이면은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 퍼피디아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상징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신화로서만 전해지는 이야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안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윌라랑 퍼피디아. 물론 좋은 동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어머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저는 높은 확률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토니 몬타나 같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조님도 얘기해주세요. 일단 전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반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과 윌라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편지를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서 퍼피디아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멕시코로 들어간 것까지가 장면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알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런 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혁명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누구나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다른 곳에서 혁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럼에도 신념을 펼쳐나가는 이제는 좀 멋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근데 이 네. 낭만주의자인 네. 조조님께 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네.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편지를 받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네. 그 윌라가 편지를 받아서 뭐 슐라라는 그 원래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제 그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밥이 전해주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밥이 편지를 대피를 써서 그냥 그냥 이게 그냥 퍼피디아가 살아있지 않고 뭔가 죽었으니까 그걸 확인했으니까 내가 네. 대신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왜냐면 그 편지가 너무 되게 감동적인 어투로 뭔가 네. 일반적인 퍼피디아가 이걸 썼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퍼피디아가 깊은 생각을 좀 가졌을 수도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무키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말도 안 돼. 가능성 있어요. 네, 조조님의 네. 콩깍지를 조금 벗겨내야 해서 네. 그쵸, 그쵸. 부득이하게 동의를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이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T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 그러게요.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아요. PTA적인 마인드라고. PTA가 또 이제 좋은 결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초기작에 보면. 희망찬. 거의 다 이제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비록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여지가 있지만 제 낭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영화는 네. 원래 자기가 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퍼피디아와 밥은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고 아, 저는 네네. 믿고 싶습니다. 퍼피디아 화이팅! 이렇게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오락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충족시켜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줄거리에서 벗어나 연출과 비하인드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 피아노 싱글노트만으로 작품의 서스펜스를 불어넣은 사운드 트랙 The French 75를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 드렁큰 무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의 줄거리에서 벗어나서 연출과 연기, 비하인드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뛰어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우들의 열연이죠. 디카프리오를 포함한 주 조연의 배우들의 섬세하면서도 유쾌한 연기가 162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나 연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세르기오가 네.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영화의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는 베니시오 델 토로 배우의 첫 인상은 사실 시카리오라는 영화거든요. 아. 그 되게 진중한 영화 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 심각하고 웃음기가 그냥 사막처럼 그냥 쏙 빠진 그런 사막처럼. 네, 그런 영화인데 네. 여기선 이렇게 유쾌한 삼촌 같은 모습을 맞아, 보여줘서 전 좀 반전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오. 상황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동시에 챙기는 사람이 네.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오션님 충분히 아. 재밌으십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석에서 항상 또 웃음을 주시는. 네, 조조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는 쇼 펜을 위한 영화다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사실 제가 막 영화를 막 1000편 이렇게 본 건 아니라서 네. 쇼 펜이란 배우를 제대로 본 게 이 작품이 처음인데 근데 너무 연기를 그쵸. 진짜 이 인물이 세상에 존재할 것처럼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영화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가 팔로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미리 보는 2026 오스카라는 No. 글을 이제 외국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거기 후보군들이 뭐 다양하지만 저는 거의 쇼 펜이 나무조연상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배우가 아니었나. 올해 뭐 그래도 적지 않은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쇼 펜을 능가하는 연기를 저는 거의 못 찾아본 것 같아서 진짜. 굉장히 인상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또 베테랑 배우시니까 네. 다른 작품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밀크 추천드립니다. 아 밀크. 네, 쇼펜 연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빗에 침 발라가지고 머리 아. 넘기는 장면에서 진짜 맞아요. 맛있게 바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입모양이나 이런 게 맞아요. 되게 진짜 좀 인간이 맞나 약간 싶은 얼굴을 그러니까 그 정말 존경의 의미로 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약간 맞아요. 무섭기까지 하는 느낌이 네. 들었었어가지고 쇼펜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답다라고 느낀 게 록조만의 생활 습관이 있는 게 너무 아. 신기했어요. 입모양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입을 약간 모았다가 피고 약간 그런 맞아요. 것도 네. 있고 걸음걸이도 일부러 약간 특이하게 잡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진짜 실존 인물처럼 연기할 정도의 연기력이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윌라 역의 체이스 인피니티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체이스 인피니티가 가라데를 하는 장면으로 처음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일단 아. 맨 처음에 첫인상이 너무 귀엽다고 느꼈고 찾아보니까 이 작품이 장편영화 데뷔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견 배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깊은 감정 표현을 하는 연기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녀원에서의 그 대립 장면 아니면 네. 어머니의 비밀을 듣고 느낀 약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 표정 네. 연기
그리고 록조를 막 혐오하는 표정 아, 그렇죠. 이런 게 맞아요. 너무 MZ스러운 연기를 훌륭하게 잘 해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 여우주연상 도미네이트 될 거라는 예측 이런 네.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무키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스카 여우 주연상을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좀 오히려 퍼피디아를 연기한 그 배우님이 굉장히 레지나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이 배우분을 처음 봤어가지고 이 영화를 통해서 원래는 가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뭔가 되게 그 소울풀함이 느껴졌을까요? 오, 그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던 게 그 임신한 모습으로 그 총 쏘는 장면 스틸컷으로 많이 떠드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일단 저한테는 좀 이미지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총 쏘는 장면이 나오고 밤에 이제 회식 비슷한 거를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디카프리오가 퍼피디아는 자기가 임신한 걸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말도 거침없이 하고 진짜. 뭔가 임신을 했음에도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인물이 실제로 있다면 정말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저는 문득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양한 묘사나 언급이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대적 묘사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조직이 실존하는 그 단체인 KKK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KKK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단체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현재에도 백인들이 좀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있는 현 미국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이 좀 드러난 부분인 것 같다라고 느꼈고 저는 이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엄청 진지하게 너 이 크리스마스 어드벤처 클럽에 들어올래? 라고 하는데 그 진지한 말투와 다르게 그 클럽 이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 뭐 하는 애들이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근데 바로 너는 뭐 흑인 여성이랑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니? 뭐 이런 적 있니? 하면서 늘어놓는 가입 권유하면서 하는 질문들이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맞아요. 진짜 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들은 다른 존재와는 다른 되게 우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도 우월한 자들에 속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역겨웠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그니까요. 우리 짱이야. 우리 들어와. 하면서 우리 최고라니까. 막 이런.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집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가잖아요. 그 징글벨에 맞춰서 노크를 하는 맞아요. 박자가 맞아요. 징글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웃겼고 공장을 쳐들어갔잖아요. 록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 치킨빙 맛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공장 운영하는데 그거 뺏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되게 흑막 같은 존재를 되게 볼품없어 보이게 묘사를 한 것 같은 우스꽝스럽게. 블랙 코미디적인 효과를 잘 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무키님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영화 중심에 있는 단체 이름인 프렌치 75라는 그 단체 명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는 1차 세계대전 때 쓰인 프랑스의 75mm의 야포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이름을 들었을 때 프렌치라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좀 혁명 이런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고 뭐 75는 무슨 의미가 있겠건 했는데 그런 뭔가 비하인드가 있었고 그거와 동시로 이 칵테일 이름이기도 하대요, 이게. 그래서 클래식한 칵테일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로 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지 않나. 뭔가 그 전쟁과 이런 폭발적인 힘이라는 그런 상징과 그다음에 샴페인으로서의 뭔가 달콤한 유혹 그다음에 되게 욕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단체 자체가 세상을 뒤흔드는 힘이자 또 동시에 사람을 뭔가 취하게 만드는 같이 모여서 혁명이라는 거를 하게끔 하게 만들어서 어느 하나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뭔가 욕망도 그려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인데 확실히 네,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they, them으로 지칭되기 원하는 소수자들도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과거의 특정 시대를 비춰왔던 PTA가 바로 당장의 오늘날을 카메라에 담는 것도 큰 용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긴 저는 여기에서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만 좌우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트럼프 시대의 극단주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좀 이민자 배척에 관련된 것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감독이 어느 특정 성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약간 극우 세력의 악독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프렌치 75로 대표되는 이런 극좌 세력도 사실 참담한 현실도 보여주면서 네. 폭력성도 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리하게 참 각본을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주소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앞서서 결말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윌라와 밥이 이 세대를 대표한다라고 해석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영화 전체적으로 관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X세대 vs MZ세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밥이 전화로 되게 개그를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후배 혁명가가 이론 공부를 좀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야 나는 몸으로 뛰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을 이제 리버럴이라고 칭하면서 좀 비하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요즘 애들은 뭐 이래 너무 구시대적이야 이런 식으로 두 세대가 충돌하는 모습도 되게 가볍지만 의미가 있게 잘 녹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옴브레라는 표현만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따옴표로 씌워져 있고 네. 이제 나쁜 옴브레야 이렇게 한국어로 자막이 나와서 왜 저걸 저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연설해서 이제 배드 옴브레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나쁜 남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굳이 그걸 스페인어인 옴브레를 써서 말을 한 게 실제로 기사에서도 나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현 정권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스탠스도 감독이 표현을 통해서 재미있지만 맞아요. 멕시코계 이민자 역을 맡았던 베니시오 델 토로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함으로써 좀 확실히 현 스탠스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혁명과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주 소재로 끌고 가지만 결말 부분에서는 부녀의 화해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 영화의 주제가 가족인지 사회 비판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 이 영화가 두 가지 모두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족적인 이야기도 하고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졌고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는 호불호에서 불호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가 네. 갑자기 뭔가 가족이 되면서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두 가지 다 품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밥과 윌라가 화해를 하는 장면 그런 것들은 감정적으로는 가족의 회복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뭔가 이념을 전달시켜준다? 네. 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PTA가 말한 그런 끝없는 싸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말처럼 이 개인과 사회와 싸움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조선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강력한 사회 비판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 사회 특히 뭐 트럼프 잘못됐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오전님 말씀처럼 양쪽 진영에 대한 우려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점들을 잘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윌라를 구한다가 되게 메인 줄거리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야라는 거를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제 멕시코 이민자들이 갇혀있는 그 수용소를 보여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이들은 여기 갇혀있고 네. 밥과 퍼피디아가 이들을 구하러 간다 라는 거를 초반에 딱 제시를 함으로써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난 여기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거를 깔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TA의 다른 영화들과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감독의 영화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되게 깊게 다뤘잖아요. 네. 뭐 오전님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마스터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매그놀리아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뭐 고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한 가지 주제를 깊게 끌고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비판점을 블록버스터에 녹여내놓은 굉장히 인상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블록버스터로 좀 포장을 감싸서 좀 보기 쉽게끔 만들고 대신에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쁨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무키님과 의견이 되게 비슷한데 영화의 주제를 가족, 사회 비판 둘 다 복합적으로 좀 그려내고자 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사회 비판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챙기면서 사회운동 합시다 이렇게 끝나는 느낌?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PTA 신봉자인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답정너였던 네. 거예요? 이 영화는 사실 100% 가족 영화고요. 저도 신봉자입니다만. 정의를 내려버리시네요. 네, 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감독님은 과거에도 미국 초기 석유 산업의 팽배한 어두운 아메리칸 드림을 다룰 때에도 혹은 약간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해진 세상을 다룰 때에도 네. 언제나 세계보다는 인물이 그리고 그 인물보다 그 인물이 만들어 나가는 관계에 더 집중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소재가 시대고 갈등이고 네. 뭐 세대 간의 갈등, 사회의 뭐 안 좋은 점들을 네.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네. 즉 사랑이다. 네. 즉 여기서는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돌이켜보니까 매그놀리아에서도 부자관계가 메인 소재로 또 네. 톰 크루즈와 함께 나오기도 하고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도 이제 가족으로부터 좀 맞죠. 약간 사랑을 못 받는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고 데얼비 블러드, 마스터, 팬텀 스레드 세 영화 모두 어떻게 보면 두 메인 인물들이 뭐 엄마와 아들 또는 아빠와 아들의 은유가 돼서 많이 묘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PTA 신봉자로서 네, 사회 비판이란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오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설득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가족 영화다. 이 뭔가 그 가족의 사랑을 다룬 영화다 하면 오히려 약간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뭔가 아니면 좀 네. 가볍게 아니면 되게 따뜻해지게 이렇게 풀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전 처음 봤을 때 계속 의문점으로 남았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되게 정치적으로 또 제일 얘기를 하고 되게 재밌게 잘 풀어냈고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얘기하려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혁명도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은 뭔가 오히려 되게 좀 재미없게 끝나는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유치한 게 정의인 범위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원베트 레프터 어나더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10번째 장편 영화로 20년 동안 각본을 쓴 장기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필모그래피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대중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작품이 인히어런트 바이스라는 작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PTA가 토마스 핀천 작가의 작품을 각색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작과의 차이를 좀 얘기해보자면 원작은 60년대와 80년대를 다뤄요. 반면에 이제 영화는 90년대와 현대를 다루고요. 맞아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주요 캐릭터들은 사실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느슨하게 네. 이것들을 좀 각색을 했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분명히 원작을 읽으면 원작도 충분히 재밌지만 이 영화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더 각색을 해서 네.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거 영화 제작비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약간 기대보단 절망을 먼저 했거든요. 이거 무조건 흥행 안 할 것 같은데 네. 1억 달러를 쓴다고? 네. 왜냐하면 감독님의 전 작품, 가장 최고 흥행 작품도 1억 달러를 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PTA 극장에서 계속 보고 싶은데 잘리면 이번 기회에 망하면 진짜 어떡해. 날아가면 어떡해. OTT에도 걸쳐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매우 좋았고 네, 다만 이제 이 1억 달러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네. 이게 데얼비 블러드를 제치고 역대 PTA 필모그래피 북미 흥행 1위라고 합니다. 진짜요? 오, 진짜요? 아싸. 와. 그런데 이제 뭐 이번 주에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전기 영화가 개봉을 한 것 같아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못 이겨요. 네, 테일러 그래서 스위프트는 못 이겨요. 2위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네. 유감. 진정한 프렌치 75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등장을 어. 해버렸네요. 쉽지 않네요. 기쁨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디카프리오 배우에 대한 비하인드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디카프리오가 원래 부기나이트의 주연으로 낙점되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타이타닉 촬영이랑 일정이 겹쳐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했었대요. 네. 근데 그 배우도 너무 아쉬워하면서
PTA 감독과의 협업을 기다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으로는 거의 26년 만에 그쵸. 협업인데 네. 결국 26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협업하게 되었다는 점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기나이트가 그 PTA 감독의 완전 뭔가 뜨기 시작한 맞습니다. 작품인 네. 거죠? 두 번째 음. 장편이에요. 네. 아, 네. 무키님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아까 그 프렌치 75 단원들의 어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얘기를 못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단원들이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라는 아. 노래예요. 오. 근데 이게 길 스캇 헤론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네. 그거 자체가 그 가사 중에 암고를 사용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희가 맞아요. 들었던 암고가 Green Acres, Beverly Hillbillies, Hooterville Junction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랜덤한 단어 3개를 그냥 갖고 와서 얘기를 했나 보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 존재했던 TV쇼와 그 안에 지명을 따온 것으로 네. 그런 쇼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 혁명은 이 TV쇼로 나오면서 발현이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에이커스, 베벌리 힐빌리즈 이런 쇼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네. 여기서 나오는 인간상들의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비하인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큰 비하인드들은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작은 비하인드를 얘기해보면 록조랑 같이 다니는 부사령관 있잖아요. 네. 이제 아, 아이들 네. 신문하면서 아, 뭐 요즘 애들은 교육을 왜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네. 말하는 인물인 그 댄버스 역할에 비전문 배우 제임스 짐 아. 레이트맨이라는 분이라고 하고 그분이 오. 실제로 보안 컨설턴트이자 전 국토안보수사국 특수요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오. 확실히 좀 리얼한 신문은 오. 이런 비전문 배우가 하셔도 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던 것 같고 되게 그러네요. 압박감을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보면서. 생활연기시다. 어. 생활. 근데 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네. 건데 요것도 저도 찾아봤을 때 실제로 상점 주인이나 교도관이나 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네. 오. 출연료 주셨을까요? 당연히 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그 1억 뭐 얼마였죠? 1억 달러 2,450원. 네.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퍼피디아라는 이름이 스페인어로 배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 처음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름 자체에 이미 배신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어머, 사실 이제 충격적이다. 미국 관객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한국 관객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이름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설정이 돼 있구나. 음. 이제 마치 올드보이에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오대수처럼 이렇게 이름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캐릭터 이름이 이광수 같은 거였으면 배신의 이광수. 네, 그런 이광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를 보고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기쁨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번 영화가 PTA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본 것이다라고 네.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PTA 영화 중에 하나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펀치 드렁크 러브를 네. 추천드리고 음. 싶습니다. 그 기쁨님을 위해서 제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어? 커리큘럼을 네. 짜왔습니다. 교수님이다. 네. 너무 교수님이다. 좋아요. 네. 사실 이번으로 입문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일단 이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가 최고의 입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일단 이걸 보셨으니까 다음에는 매그놀리아를 보셔야 돼요. 매그놀리아. 아. 어떤 좀 영화? 긍정적인 텐션에서 겹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저는 반대입니다만. 끝까지 네. 들어주세요. 매그놀리아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펀치 드렁크 러브와 리코리시 피자라는 작품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가 밝은 PTA. 밝은 PTA. 그 다음에 좀 어두운 PTA로 넘어가서 팬텀 스레드, 데어 윌비 블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까지 보신 다음에 저한테 검사를 받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시다. 교수님이시다. 네. 이거는 근데 교수님이 연구를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네, 사실 이게 마스터가 가장 어려운 영화는 맞는데 이거는 사심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왜죠? 그래서 마스터가 사실 되게 복잡한 영화이고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던 영화인데 음. 저는 사실 매그놀리아가 또 제 인생 영화, 인생 넘버원 영화로서 네. 이게 밝다는 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시종일관 우울한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펀치 드렁크 러브를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데어 웰비 블러드와 같이 조금 플롯이 단순한 네.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난 뒤에 다른 작품들로 뻗어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또 교수님의 의견에
대학원생으로서 좀 첨언을 해본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견은 음.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어쨌든 다 보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봐보겠습니다. 네. PTA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을 하나 뽑아야 한다면 저는 시대 갈등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차원의 갈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게 1편인가요? 아니요, 2편입니다. 여기서는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종간의 갈등도 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장난치는 거 아니고 네. 진지픽이거든요. 네. 진지픽.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꼭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워차피디아를 조금 보니까 혹성 탈출을 몰아서 보셨더라고요. 들켰다. 네. 근데 제 최애 캐릭터 탑3 중에 하나가 그 원숭이 주인공 시저거든요. 시저거든요. 시저. 시저. 그죠. 네,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무키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떠올랐던 영화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음.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혁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네. 좀 와닿았고 네. 네. 영화 보고 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 혁명하고 싶어졌어 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부분에서 생각나는 영화가 V4 벤테타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 자체가 배우들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네.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굉장히 많고 디스토피아적인 영화긴 하거든요. V4 네. 벤테타가 굉장히 어둡고 네. 이 영화랑은 색채는 굉장히 다르지만 네. 네. 결국에는 그런 혁명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영화를 좀 진지하게 보고 싶다. 음. 이 부분은 뭔가 재미있는 정치 영화였다면 좀 음. 진지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조님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영화가 특징 자체가 블록버스터 안에 의미를 녹였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에도 그런 영화가 딱 한 개 있습니다. 오. 제가 생각하기로 한 개인데 오.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인 지구를 지켜라. 아.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줄거리만 따라가면 이게 무슨 영화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네. 모든 부분이 사회 비판이거든요.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사회 비판을 넣어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비록 사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결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좀 우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 안에 비판 요소를 녹여낸 영화를 찾으신다면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지구를 지켜라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네, 아주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화의 줄거리에서 벗어나서 외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확실히 화제작이 될 만큼 다양한 메시지와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에서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쁨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영화 전반적으로 다 너무 인상 깊고 너무 네. 재밌게 봤기 때문에 드렁크 8점이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약간 명언 스타일로 네. 만들었는데 네. 망한 혁명은 없다. 아직 미완성일 뿐입니다. 오. 저는 이제 8, 9를 고민했으나 오. 오늘 녹음을 듣고 8점으로 오. 네. 네. 확정을 했습니다. 나 왜요? 자신 네. 아니 원래 8점이었는데 9점을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8점을 그대로 일단은 견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저는 이 영화가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들, 녹여낸 비판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꺼내보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후르츠 칵테일 속에서 체리 알갱이를 찾는 재미로 하겠습니다. 네. 체리 알갱이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별로 없잖아요. 사실 후르츠 칵테일을 한 캔을 따면 대부분이 다 파인애플이랑 그쵸. 코코넛으로 되어 있는데 체리 알갱이가 딱 이제 국자로 펐을 때 떨어졌을 때 그 쾌감. 그죠. 체리 또 어딨지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 전 이게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한 줄 평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저는 8점, 드렁크고요. 한 줄 평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화에서 자유란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좀 착안을 해서 시대의 파도를 탄다는 공포 혹은 자유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네. 네, 무키님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아까까지 굉장히 약간 좀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제 별점은 8점 오. 드렁크입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공교롭게 다 8점 그러니까요. 드렁크이긴 한데
일단 제 한 줄 평은 설교하듯 가르치는 정치 영화가 아니라 곱씹을수록 여러 맛이 번갈아 느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영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느꼈던 부분이 이런 거 같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졌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아쉽지 않았나? 근데 다시 보니 또 재밌었다 네.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영화라니까요.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저는. 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예술 세계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초기 작품에서는 화려한 편집과 무서울 정도로 속도감 있는 연출, 정신없는 음악과 화면을 보여주었죠. 데어 비 블러드를 기점으로는 보다 섬세하게 세공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통해서는 두 가지 색의 절묘한 조화와 더불어 대중성을 가미한 액션과 코미디까지 섞으며 한 발 더 나아간 행보를 보였죠.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은 영화, 예술이 해야 할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는 예술로서 말하는 법이죠. 23년 만에 현대극으로 돌아온 그는 유머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투영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측면, 사회 비판적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연출을 마친 폴 토마스 앤더슨의 다음 작품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션 패널의 기쁨 조조. 무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